그날 저녁, 가족 식탁에서 어머니가 내게 선물한 상자를 열어보았다. 내가 한 달 월급을 털어 산 명품 지갑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가짜지. 로고가 좀 이상하네. 승우야, 언젠가 진짜 사줄 수 있겠지. 식탁에 앉은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수진, 그리고 내 약혼녀 혜린 모두 웃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수진은 킥킥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혜린은 내 쪽을 잠깐 보았지만 곧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승우 오빠는 열심히 하잖아요. 곧 좋은 거 사줄 거예요. 그 웃음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30대 초반,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였다.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살며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으로 보냈다. 아버지가 일찍 퇴직한 뒤로 가게는 내게 기대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장남이니까 책임져야지. 그런데 그 책임은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여동생 수진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수진이 사온 옷, 가방, 화장품을 자랑했다. 나의 월급 봉투는 당연한 듯 사라졌다. 혜린과는 3년 사귀었다.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다. 혜린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지방 출신, 서울에서 자취하며 다니는 회사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식사 이후 혜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전화가 늦어지고 주말 약속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다. 물으면 또 싸울까 봐.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구조조정이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수지는 말했다. 오빠, 이제라도 스펙 좀 쌓아봐. 혜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바쁘다고만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혜린이 헤어지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승우 씨, 미안해. 나 외 다른 사람 만났어. 상대는 같은 회사 선배, 이미 과장 승진한 사람이었다. 차도 있고 강남에 집도 있는 사람.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놀라는 척했다. 혜린이가 왜? 너한테 잘 맞았는데.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혜린과 따로 통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승우는 좋은 애지만 현실이 좀 하는 말들이 오갔을 거라고.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는가? 왜 내 노력은 언제나 부족한 것으로 취급되는가? 어머니의 그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젠가 진짜를.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해고된 뒤 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메일 뿐이었다. 30 중반에 가까운 나이, 중소기업 경력, 그것이 내 전부였다. 집으로 가는 길이 싫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물었다. 아직도 취업 안 됐어? 수진이는 승진했대.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았다. 성공한 창업자들, 젊은 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검색했다. 주식, 부동산, 창업.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자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IT 스타트업 이야기를 보았다. 앱 개발,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람들.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회사에서는 엑셀만 다루었다. 오랜만에 코딩을 다시 시작했다. 밤새 유튜브 강의를 보며 공부했다. 처음엔 취미였다. 그냥 머리를 비우기 위한. 하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다. 간단한 앱을 만들어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보았다. 다운로드는 적었지만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다. 편리하네요. 그 한 줄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돈은 없었다.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업워크, 사람인 프리랜서. 낮에는 면접 보러 다니고 밤에는 코딩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했다. 승우야,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수진이 유학 준비하려고 나는 거절했다.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장남이 그게 뭐야? 나는 말했다. 이제 못 보내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도 내 메시지는 읽기만 되고 답이 없었다. 혜리는 이미 새로운 남자와 결혼 소식을 SNS에 올렸다. 사진 속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강남 아파트, 해외여행.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죽은 감정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내 앱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생활편의 앱, 택시 호출 비슷한 것이지만 지역 특화였다. 투자 제의가 들어왔다.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투자자는 진지했다. 시드 투자우어. 나는 회사를 차렸다. 사무실은 강남 공유 오피스 작은 방 하나, 직원은 나 혼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앱을 개선하고 마케팅을 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어 억 단위. 성공은 조용했다. 나는 SNS를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그 말, 혜린의 배신, 가족의 침묵. 그 모든 것을 나는 기다렸다. 때를. 회사가 안정되자 나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다. 먼저 혜린부터. 혜린의 남편은 김태현, 대기업 과장 출신.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렸다. 강남의 아파트 2채, 벤츠. SNS에 자랑하는 삶. 어머니와 수지는 여전히 판교 아파트에 살았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 중, 수지는 대기업 다니며 어머니와 해외여행 다녔다. 내 돈으로 산 집, 내 돈으로 유지되던 삶. 나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찾았다. 수진이 먼저 카톡을 보냈다. 오빠, 요즘 어때? 나는 읽고 싶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승우야, 아버지 수술비가 좀. 나는 말했다. 얼마나 필요해요? 어머니는 놀란 듯 했다. 내가 거절할 거라 생각했나 보다. 5천만 원 정도. 나는 송금했다. 1억을.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연신했다. 우리 승우 착하지?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척했다. 주말에 집에 갔다. 아버지 병문안, 어머니와 바부 수진과도 대화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비가 심했다. 명품, 해외여행. 수진은 결혼 자금을 모은다고 했다. 상대는 의사 집안. 혜린 쪽도 알아보았다. 김태현은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썼다. 대출이 많았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험한 구조. 나는 기다렸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때였다. 정부 규제가 예고되었다. 나는 김태현이 투자한 지역의 정보를 일부러 흘렸다. 익명 커뮤니티에. 이 지역 곧 규제 들어온다. 실제로 들어올 규제였다. 김태현은 더 크게 투자했다. 정보가 잘못된 줄 알았나 보다. 그리고 규제가 발표되었다. 가격이 폭락했다. 김태현은 밤늦게 전화가 왔다. 혜린이 울며 부탁했다. 승우 씨, 이 태현 오빠가 어려움에 처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얼마나? 그들은 10억을 불렀다. 나는 약속했다. 만나자고. 혜린과 김태현을 강남 카페에서 만났다. 혜린은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김태현은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출이자, 경매 위기, 모든 것. 나는 말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태현이 급하게 물었다. 뭔데요? 혜린 씨와 이혼해. 혜린이 나를 보았다. 충격한 얼굴. 김태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혜린 씨는 내게 사과해야 해. 그때 식탁에서 웃었던 거, 나 떠날 때 현실적이라고 했던 거 있다.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우 씨, 그때는 미안했어. 정말. 나는 미소 지었다. 미안함으로 안 돼,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와. 그럼 내가 김태현 씨 빚 다 갚아줄게. 김태현이 화를 냈다. 미친 새끼야. 나는 일어났다. 그럼 알아서 해. 그들은 결국 이혼했다. 혜린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김태현은 내 돈으로 빚을 갚고 회사를 살렸다. 하지만 신뢰는 이미 깨졌다. 혜린은 나를 찾아왔다. 원룸으로. 승우 씨,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말했다. 알아.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아무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어머니와 수진이었다. 나는 가족에게 투자 제의를 했다. 내 회사 주식 사면 배당 많이 나와. 실제로 내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어머니와 수진은 판교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했다. 아버지 치료비도 내 돈이었지만 그들은 내 성공을 자랑으로 여겼다. 나는 일부러 주가를 띄웠다. 인수소문, 언론 플레이, 주가가 3배 올랐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매도 물량을 던졌다. 내부 정보로. 주가는 폭락. 어머니와 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 경매, 빚만 남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승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런가 봐요. 가족은 무너졌다. 판교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와 수진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승우야,
우리 좀 도와줘.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나는 말했다. 그때 식탁에서 웃으셨잖아요. 언젠가 진짜 사줄 수 있겠지 하시면서. 어머니는 울었다. 그때는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도 찾아왔다. 오빠, 나 결혼 못해 상대가 집 없다고 파혼했어. 나는 말했다. 현실적이네. 혜리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김태현은 다시 도전한다며 다른 여자와 만난다고 했다. 나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회사는 상장되었고 내 자산은 수백억.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다. 내가 맞나 싶었다. 가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었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냥 공허할 뿐. 나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영원히. 때로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 생활비 정도. 그들은 그것으로 연명했다. 내가 주는 돈으로. 그게 나의 마지막 잡이었다. 아니, 통제였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식사에 가지 않았다. 그 식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회사도 매각했다. 돈은 충분하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가끔 혜린에게서 연락이 온다. 승우 씨, 만나줄 수 있어. 나는 답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 수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가끔 그날 식탁을 떠올린다. 어머니의 비웃음, 모두의 웃음. 그리고 생각한다. 복수는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을 뿐일까? 그날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정말로 모든 것을.